263페이지. 자, 263페이지입니다. 고정이자, 변동이자, 고정이자, 변동이자. 자, 고정이자는 쭉 그대로 항상 갖고 시험을 따라. 변동이자는 변동합니다. 이 두 가지. 고정이자, 변동이자, 고정이자, 변동이자. 자, 이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좋아한다. 돈 빌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대출자, 은행이 좋아한다. 이랬습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 그걸 아시면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고정금리, 예를 들어서 이제 차입자. 아름 엄마가 아까 2억을 빌리는데 금리 4%로 빌렸답니다. 고정금리 4% 차입했대, 4%.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4% 빌렸습니다. 그런데 시험금리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변동하죠. 시험금리가 상승한대. 자, 시험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주로 인플레도 있습니다. 인플레.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인플레라는 것은 물건을 가능해서 주택만 단순화시키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금융시장에 가서도 화폐 수요가 많아집니다. 화폐 공급보다. 화폐 수요가 많으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플레가 나타나면, 인플레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 아파트 살 때는 돈으로 사잖아요. 금융시장에 가면 당연히 시장 간 당연히 전이가 나타나서 돈 수요가 많으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이게 우리 나중에 가면 피시 효과로도 설명이 되는데, 피시다카는 이것도 우리 피시 효과께서 이분도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시 효과. 이 세계 사회과학의 거두락하는 이분도 인플레가 나타나면 금리가 상승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 다음에 물가 하락한다. 반대로 디플레이다. 디플레이션 가든지 디플레.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때는 아파트 파는 사람이 당년 사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적다, 파는 사람이 많다 하면 돈이 필요 없겠지. 팔고 돈 생기면 은행에 예금하면 오히려 통화 공급이 늘어날 거 아이가. 그래서 화폐시장도 똑같이 공급이 크고 수요가 적으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이렇게만 보시면 여기서는 바로 이해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게 4% 고정금리인데 차입자는 시중금리가 10%, 12% 이렇게 상승했대요.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10%, 11%, 12% 받는데 아름의 엄마한테는 4%밖에 못 받지, 이게. 그러면 이만큼 이자 수익이 감소해져서 손해볼 위험이지, 이게. 이자 수익 감소 위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사람한테 대출하면 10%, 11% 받는데 아름의 엄마한테는 고정금리 4%밖에 못 받으니까 손해죠, 손해. 이자 수익 감소. 이자 수익 감소입니다. 이자 수익 감소. 들립니까?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4%인데 신금리가 1%, 2% 금리가 저렴하대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 2%밖에 못 받는데 아름한테는 4%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더 받을 수 있는, 이거는 더 받는 초과 요인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름이 엄마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가 있죠. 우리 돈 빌린 돈 미리 갚을 수도 있잖아요, 갚는 사람은. 근데 은행은 미리 돈 내놔라 소리 못 합니다. 은행은 만기 전 조기 상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이때는 저리를 빌려가지고 고리를 조기 상환해보면 되지. 조기 상환해보면 앞으로 은행이 이자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은행의 위험이라. 은행도 대출해가 이자 수익이 생겨야 매출액, 영업 수익을 벌어들 텐데, 이거 조기 상환해보니까 이자 수익이 없어져서 손해볼 위험, 이걸 보고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는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 수익 적게 받는 이자 수익 감소 위험이 있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자 수익이 없어지는 조기 상환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리스크. 올라도 리스크, 내려도 리스크.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돈 빌려 오면, 아르면 돈 빌려 오면 변동금리 대출할 거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 요게 우리 시험에 계속 절교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나머지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자, 의 보시면 고정이자는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율을 정하는 방식 4%, 대출기간 10년 동안 4% 갚는다. 이에 대해서 저당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이거는 고정금리 밖에 없고, 뒤에서 하겠지만 원금 균등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입자들이 선호한다. 고정금리는 차입자들이 선호한다. 자, 차입자 입장에서 반대죠. 은행은 이자 수익 감소해서 손해볼 위험이고, 차입자 아르면만은 좋고, 또 이때는 비싸면 저리 차입자가 상환해보면 되니까 아르면 별 손해 안 보죠. 이래도 저래도 아르면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그 차입자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차입자. 이러한 위험을 은행한테 전가할 수 있으니까. 자, 특징, 기업. 고정이자율 방식의 경우 인플레이에 따른 이자율 위험은 대출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 별표. 인플레이에 따른 이자율 위험은, 이자 수익 감소 위험은 대출자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은행한테 전가. 그 다음에 니은. 차입자는 융자 기간 중 10년 동안 저당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저당 이자는 4%인데 시장 이자가 1, 2% 저렴할 경우 저리 땡겨서 고리 4% 상환해보면 되죠. 이걸 조기 상환하고 재융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조기 상환, 그 별표. 만기 전 조기 상환 같은 거 한다. 만기 전 조기 상환 해버린다 이 말이지.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돈 빌려 오면 변동금리로 빌려줄 거다,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는 벼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받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하려 한다 이거지. 그 대체로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 설명 의무는 있으니까 차입자에게 설명은 다 해주지만 변동금리로 차입하기를 슬쩍 유도하죠. 은행 담당자가. 자기들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거기에 쏙안 넘어가지 말고 대체로 고정금리 차입하는 걸 선호하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정금리 차입하면 내가 매달 나갈 돈이, 예산 지출이 빤하게 보이잖아요. 명확하지? 그것도 안정성을 누릴 수 있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하면 매달 봐야 돼. 변동금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불안하지. 자, 변동이자율 대출자 선호하는 거다. 그 밑에 변동금리 공식을 보니까 변동금리 이 3.5%는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이렇게 되어 있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둘 합으로 되어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출. 이건 대출한테 대출. 이 대출금리겠죠. 물론 대출인데 변동금리로 대출했습니다. 자, 이 기준금리가 뭐냐? 기준금리. 둘 다가 살짝 시험 나옵니다만, 기준금리, 대출금리. 자, 지금 현재 우리 기준금리는 코픽스로 쓰고 있다. 코픽스가 요게 시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1일 CD도 있지만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신규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 코픽스 이놈을 잘 아시면 돼요. 코픽스 이건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인데, 자금 조달 비용, 코스트 비용 인덱스 지수인데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요거는 은행이 차입이자입니다. 은행이자. 은행이 모든 T에는, 이게 T는
부채가 다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부채가 많아요. 은행이 부채가 많다 적다? 부채 비율이 엄청 높지. 은행은 남은 돈 갖고 돈놀이 하잖아요. 은행은 바로 우리 이건 이제 시중에 8개 금융기관이 9개 금융상품을 가중 평균하여 비용, 이자 비용, 그게 코픽스입니다. 코픽스. 가령 뭐 정기적금 넣고 뭐 부금 넣고 뭐 이런 쭉 가게에서 예금하죠. 그 어떤 2.5% 주기도 하고 뭐 2% 주기도 하고 1.5% 주기도 하고 뭐 1% 주기도 하고 이걸 평균한 게 이게 바로 코픽스입니다. 가중 평균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시중 은행에 8개 은행이 9개 금융상품 평균 가게에서 예금하면 이자 비용을 줄 거 아닙니까? 이 이자 비용 가중치다 이 말이에요. 가중치. 그게 코픽스예요.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드 가게에서 예금한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 그 인덱스 지수. 요건 매월 15일 15시에 공표를 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쭉 은행에서 이자 주는 가계 이자 주는 그 계산해보니까 2%더라. 그다음에 가산금리가 1.5%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3.5% 대출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예금이래 예금. 요거는 대출금리고. 요거는 이제 가산금리라 하는데 요게 예대 차이라고 합니다. 예대 차이. 영어로는 스프레드 돼 있죠. 스프레드. 예대 마진 하면 틀립니다. 책에서 여기저기서 다 마진이라고 많이 되어 있지만 신문에도 보면 예대 마진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마진은 원래 상품 제품에 붙이는 용어입니다. 내가 100원 상품짜리 원가 마진을 20% 붙여가지고 120원에 판다. 이럴 때 쓰는 용어고 금융에서는 예대 스프레드라 합니다. 차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써야 정확한 용어다. 예대 차이 그게 가산금리라. 이 예대 차이 이게 은행이 먹고 사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아름이 엄마가 직업이 좋고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를 높이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그렇죠. 낮아주죠.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러다가 직장 잘리고 파산하고 이래 되면 가산금리를 높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개별 비체계적 위험이 주로 반영된 것이고 요건 아름이 엄마 한 사람만 영향받는 게 아니니까 수많은 전국에 이건 체계적 위험, 이건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위험. 기준금리 이게 코픽스가 시장 전체 영향을 받고 요거는 개별 리스크 위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코픽스에다가 가산금리 합치가 대출 이렇게 한다. 자 그렇다면 아름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가산금리를 높이겠죠. 처음 대출할 때는 이걸 고정되어 있지만 다음에 대출 받을 때는 신용도가 낮으면 당연히 가산금리를 높일까 이거. 가산금리 높이면 이 대출금리 높이겠지. 신용도가 좋아지면 낮아질 것이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높일 것이고 코픽스가 낮아지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코픽스는 그냥 간단하게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다. 이러면 돼.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은행 수익. 요거는 은행 수익이고, 요건 은행 비용이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남는 거지, 남는 거. 은행이 먹고 사는 돈.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 세 개, 요렇게. 그거 딱 별표 두시고, 특히 코픽스가 무슨 뜻인지, 코픽스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신규 취급 기준, 잔액 기준 두 가지 있습니다. 신규 취급은 1개월 평균치고 잔액 기준은 6개월 평균치로 합니다. 6개월 평균치. 이렇게 해서 신규 취급, 잔액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신규. 그럼 잔액 기준하고 신규 취급 기준하고 이거는 1개월 평균치고 이건 6개월 평균치니까 어느 게 변동폭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신규 폭이 변동폭이 크겠죠. 잔액은 6개월 평균하니까 평균화될까 이가 예,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 그건 이제 시험 집중 포인트로 출제를 합니다. 오른쪽은 시험 거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안 보셔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가 Q.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자, 2번에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넣어야 오히려 올바른 출제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과에서 일반적으로 말은 생략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생략하고 대화를 하죠. 책도 그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2번처럼 단정적으로 써버리면 고정금리가 4%고 변동금리는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적다는 걸로 봐지잖아 지금. 항상 적다 하면 틀리거든. 우리 IMF 금융위기 때는 변동금리 시작할 때 이게 오히려 더 높아요. 고정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빌립니다.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빌릴 때는 시작할 때는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더 끌어안고 변동금리를 차입하는 거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나 안 그래도 고정금리가 좋은데 고정금리가 높게 5% 변동금리 대출합니다 하면 싫어 이럴까 이거. 고정금리로 대출하겠다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는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근데 변동금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고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표현이 이제 오류 출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지만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때론 그 표현 자체가 100% 올바르다 하는 게 아니지만 출제위원회 머리 꼭대기 올라가시가 이걸 정답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찍어줘야 돼. 맞다. 그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하나 써놓읍시다. 2번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이탄 얘기지. 일반적으로 말을 안 넣어버리면 항상 이런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 배우는 사람도 그렇지. 자, 그 다음 검태. 원리금 균등 상환. 균등에 별표하시고. 우측에 원금 균등 상환 여기다가 그 밑에다가 체감 이렇게 쓰시고 체감. 자, 체감이란 말은 이 점점 감소 상환한다 이 말이지. 처음에는 돈 빌리 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갚고 갈수록 적게 갚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체감. 자, 금방 우리가 균등 상환 받고 균등 체감. 자, 이번에는 숫자를 넣지 말고 말로 한번 띄워볼게요. 말로. 그 다음에 우측 하단부에 보니까 최정 있습니까? 최정 상환 세 가지가 있다. 돈을 빌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 이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차입해가 연간 이자 10% 주기로 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 그래서 1,600만 원씩 10번 상환인데 1,600, 10번 상환하면 1억 6천 상환. 처음에 1억 빌리고 이렇게 가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매년 갚는 게 일정하죠 이게.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돈 빌리고 원금만 주면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자도 줘야 되지 반드시. 이자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바로 가격이래 가격. 우리가 시장 가면 시세 제일 먼저 판단해야죠. 그 계산할 수 있어야지. 금융시장의 가격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은 균등이지만 이자를 줘야죠. 원금을 균등 상환하면 원금이 점점 빌린 원금이 감소하잖아요. 감소. 그럼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주다가 이자가 점점 감소하겠죠.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가 줄어들면 두 개 합치면 줄어들지. 그래서 체감 이런 말씀이에요. 체감. 원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체감 상환이다. 처음에는 많이 갚고 나중에는 적게 갚고. 그 다음에 체정은 말 그대로 점점 증가 상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 흐름만 아시도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만, 자, 이번 텀에 지금 우리 오늘 하고 나면 일단 이제 3월 초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핵심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서 Q. 바로 문제 바로 봅시다. 문제.
저당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2번 원리금 균등. 자 균등은 균등이죠. 균등.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매년 1600 또 균등하게 상환한대. 대출 기간 내에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균등. 맞죠? 균등. 동일한 금액. 그게 바로 균등 아니가? 균등. 그래서 2번이 맞았다. 그 다음에 4번에 내려가시면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는 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대출 원금입니다. 원금 분할 상환액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대출 기간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줘야 돼. 이자. 처음에는 빌린 돈이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지. 원금 상환은 조금만 되고 후기에 가면 이제 원금이 꽤 상환됐거든요. 상환되니까 이자가 조금 되고 원금이 훨씬 많겠죠. 이걸 지금 물은 거지. 한번 나중에 이 프로세스 흐름을 이 스토리를 쭉 아시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암기하는 속성은 전혀 아니다. 원금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가 아니고 이렇게 원금 규모는 점점 늘어나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자가 초기는 크고 후기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 이 말은 원금 상환분이 크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원금은 점점 이 상금액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적다가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줄어든다. X. 이무 실무상 해보시가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 271페이지. 271페이지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릴 때 모기지론 이걸 아시면 거의 뭐 70, 80% 우리 금융 공부한 거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주택저당채권 이게 모기지가 주택저당 잡고 은행 입장에서 빌려준 채권이거든.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 이 모기지. 아까 이게 모기지로는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를 했죠. 그러면 이 아름이 엄마가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조금씩 받는 거 이거 받아가지고 대출하려면 은행 입장에서 갑갑하죠. 다른 사람 또 대출해 주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기지론을 이 장기채권이지, 장기채권. 장기채권을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빌리러 오고 1수입부터 1000수입, 1000수입부터 2000수입, 3000수입, 억수입까지 다 빌릴 수 있는 게 이게. 채권을 유동화시키다 이 말이에요. 채권을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키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모기지론 이렇게 대출했는데 아까 1수한테 2천원 빌려주고 2억 빌려주고 1000수까지 2천원 빌려주면 총 2천억이 되겠지. 2천억. 그걸 보고 이제 뭐라 하면 모기지 풀을 갑니다. 모기지 풀. 우리말로 하면 모기지 집합화 이렇게 본다고. 모기지 풀. 풀장 알죠? 풀장. 풍덩풍덩 다 모아가지고 풀장. 모기지 풀. 이걸 만기까지 은행이 쥐고 있으면 장기 채권이 현찰화가 현금화가 안 되어서 또 다른 사람 돈 빌려오면 돈 없어 못 빌려줘 이래 될까 이거 아니?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유동화 시킵니다. 돈 받고 팔아먹는다고. 그러면 돈이 또 생겼죠. 그럼 이거 다 오너라 빌려줄게. 또 이거 모기 풀을 또 팔아가 현금화 시키면 또 역시 이 이론상 무한정 은행 가면 돈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모기지 주택저당 장기 채권을 현금화했다, 유동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주택저당 유동화 이 말은 장기 채권을 현금화시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당권 자체를 모기지 자체를 이 말입니다. 모기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하는 것이다. 팔아먹을 수 있다. 저당에 유동하라 한다. 즉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통시장에서 유통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신용창조 또 돈을 만드는 거예요.
신용 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차입자하고 1차 대출기간. 자, 차입자는 아름이 엄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대출기간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이럽시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죠. 저당대부. 모기지론 아닙니까? 모기지론. 영어로 쓰면 모기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1차 대출기간, 국민은행은 이걸 저당 패키지, 그게 바로 이게 모기지 풀입니다. 저당 채권을 2차 대출기간에 있죠. 그 2차 대출기간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뭐랬죠? 영어로 한국주택금융사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인데 줄여서 HF 이랬으면 되지. HF. 한국주택금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사에 팔아먹어버려요. 응? 이 모기지 2천억을 한국주택금융사에 팔아먹어버려요. 그럼 국민은행에서는 또 2천억이 생겼잖아요. 그럼 2천 수까지 대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팔면 3천 수까지 무한정 할 수 있는 기라. 그러면 2차 대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떻게 돈이 생기느냐. 요걸 모기지 풀을 MBS 발행합니다. 이건 이제 HF, 한국주택금융사에서 MBS를 발행한 거예요. MBS. 모기지, 풀, 백어드, 담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정권, 시큐리티, 정권화 시킵니다. 정권화. 원래 모기지 풀인데 저걸 정권화 해가지고 금융공학 처리해가지고요. 새로운 상품인 MBS를 발행해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킵니다. 이때 전 세계 투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 사는 데가 있느냐? 많습니다. 단기는 주로 은행권력, 중기는 보험회사, 장기는 각 나라 연기금이 들어와요. 전 세계 자금이 다. 그래서 지금 금융 글로벌화 자유화됐죠, 우리 한국도. 그러면 계속 이 돈 팔고 돈 들어오고 여기서 억수히 돈 빌려 가면 모기지 풀 잡아가 국민은행은 한국주택금융사 팔아가 현금화 시키고 한국주택금융사는 이걸 담보로 빼거든. 담보로 파생 정권을 발행해가지고 팔아가 현금화 시키고 이렇게 순환하면 금융시장에 저 주택시장에 저 국민은행의 돈이 무궁무진하겠죠. 국민은행 자체는 한정된 자원, 적은 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무한정 돈이 있다 이 말이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는 기능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IMF 이후에 금융개방을 통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1차, 요게 1차 저당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금융기관과 전 세계 여기를 2차 자본시장을 합니다. 자, 요게 우리 금융원에서 가장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요것도 모기지니까 어차피 요 모기지 흐름 아이가. 이게 여기서 옛날에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 서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기 있는 각종 상업은행들, 신흥은행도 많고 여기 있는 프리드맥 페덱 하는 미국의 공사기능인 투자은행들도 있고 여기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여기 있죠. 우리 한국 전국은행의 1.5배 자금이 많은 리먼 브러더스, 그것도 파산해버렸잖아요. 지금 각 나라 연기금 중에서 스위스가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있잖아요. 스위스도 여기 투자했다가 날리고는 지금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신 때문에, US 달러 이 불신 때문에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한 이유는 러시아가 이 스위스에 돈을 예금한 걸 찾아야 되는데 스위스가 IMF 구제금융을 받다 보니까 세금을 40% 엄청 높여버렸어요. 그 세금 회피하려고 비트코인 사갖고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해버렸잖아요. 엄청 폭등했지. 이게 1차 폭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 스토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 전자화폐 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 지금 전자화폐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니까 이제 ABS라고 하는 말 나오네. ABS. 금방 지도한 거는 그 MBS는 모기지니까 이 모기지가
주택저당 대출 일반 이건데 ABS는 ABS 하는 게 있죠. ABS가 뒤에 나올 텐데 이 ABS는 에셋 자산. 이거는 주택저당 채권뿐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 할부 채권, 카드 채권, 리스 채권 있잖아요. 다 채권입니다. 채권은 자산이지. 내가 받을 돈은 내 자산 아이가. 그걸 나머지 이거 자동차 할부 채권도 빼거든. 담보를 잡고 파생증권을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걸 이걸 ABS 이렇게. 원리는 MBS나 흐름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MBS보다는 ABS가 덩치가 크죠? 그치? 그래서 각종 채권을 ABS, 파생증권을, 시큐리티, 파생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ABS. 자, ABS는 276페이지 나오네. 276페이지. 자, 276페이지에 ABS, 에셋. 둘, 셋이 아니라 셋이니까 많죠. 이게 모기지는 주택자산 채권이지만 그것도 포함하여 카드 채권, 자동차 할부 채권, 리스 채권 이런 것 다 포함한 것이 에셋이라. 에셋. 많다. 그 다음에 우측에 드디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왔네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영어 보이죠? 영어.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간단하게 마케팅 쉽도록 HF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HF라는 얘기는 흔히 일상에서는 잘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개인은. LH는 많이 보시죠? LH 상대 금융기관 H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실제 부동산 중개할 때도 많이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고객한테 설명할 거리가 많아요. 그럼 바로 내 사무실에 계약할 건수가 많다고. LH 실물이고 HF 파이낸스 금융이니까 금융, 하우징 파이낸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드디어 이제 모기지론 하는 말 나왔잖아요. 모기지론. 좋아하는 모기지. 그 디딤돌 대출 하는 말 있죠. 디딤돌 대출. 이게 또 모기지인데 모기 중에서 생애 최초 주택 살 때 우리 젊은 분은 생애 최초 주택 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디딤돌 대출, 이걸 디딤돌 밟고 이거 대출 받으면 금리도 저렴하고 장기 저리 해준다 이 말이죠. 자,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인데 생애 최초일 때는 1,000만 원 더. 내가 연봉이 마누라 3천, 나 3,500, 6,500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처음 집 살 때는 되죠. 7천까지니까.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 전원이 무주택, 꼭 별표하시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 한 가족이 같이 사는데 아들은 집이 있대. 부모는 여태까지 집이 없이 살아왔고 그럼 부모가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첫 집 살 때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하고 이전 등기부터 3개월 이내 하면 되고 그건 뭐 시험 나올 그렇고요. 자,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별로 소득 수준별로 차등 그것도 줄 거 넣으시고 소득 수준이 2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뭐 나눠놨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적을수록 저소득층이니까 금리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그렇지, 낮지. 왜? 이는 정책금융이니까. 일반 신용금융기관에 가면 저소득자는 이자를 높게 받겠어요? 낮게 받겠습니까? 금융시장 논리에 따라서 국민은행에 그냥 국민은행 일반 자금 빌리러 가면 고소득자는 저리로 빌린다, 고리자로 빌린다. 돈 많은 사람이 저리 빌리고
돈 적은 사람이 고리로 빌려야 돼. 그럼 금융시장 논리라. 왜? 저소득자는 위험이 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영업이익을 맞춰야 되니까 고리 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한국주택금융사는 금융정책 아닙니까? 금융정책. 여기는 저소득자를 가난한 사람은 더 저리해주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고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대지 반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이것도 거의 뭐 준고정금리라.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주택 가격이 내가 16억짜리 사는데 주택 사는데요 하면 안 되겠죠. 서민이 6억 이하. 6억 이하. 자, 우리 6억이다 하는 말하고 9억이란 말이 곳곳이 나옵니다. 6억은 집 살 때, 이건 나중에 처분할 때 9억, 6구. 여자가 수요죠, 수요. 남자는 공급이잖아요. 6억, 9억 하는 이 개념들이 세법 공부할 때도 나올 게라. 나중에 세법도 6억짜리 이하 사고 이렇게 하면 이거 6억 초과하면 고급주택.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을 하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6구 이렇게 생각하시고 6구 살 때 6억, 팔 때 9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숫자가 엄청 헷갈린다고. 6억 이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게 뭐죠? 국민주택 아이가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살 때, 6억 이하를 살 때이지. 고가주택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아니지. 그 다음에 점태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그 10년 밑에다가 장기 이렇게 쓰기반다. 장기. 장기 대출이다 이 말이지. 3년 대출 없습니다. 그것도 시험 3년, 5년 시험 나왔습니다만은 3년, 5년 만에 2억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저소득층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장기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 동그라미 했었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체감 아닙니까? 체감 두 가지가 있다. 조기 상환 수수료 있다. 줄만 끊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금자리론 이게 이제 일반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입니다.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이 주위에 있는 디딤돌 대출하고 이 보금자리론하고 두 개 비교하면 디딤돌 대출이 저소득층, 무주택자, 생애 최초주택 취득이니까 정책금융이니까 당연히 저리겠죠. 모기지로는 이자가 좀 높습니다. 이자 조금 높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고정금리이고 6억 이하짜리 사는 것 마찬가지이고 기간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계신 젊은 분들 집 살 때 한국주택금융사를 유심히 보시고 디딤돌 대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모기지론 운용하시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옛날에 집한채 샀고 집한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중금융원의 모기지론을 써야 됩니다. 그런 단계로 올라가시고요. 자, Q 봅시다. Q. 한국주택금융사법에 의한 2004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 단기 5년 미만짜리, 중기 5년에서 10년 미만짜리, 장기 10년 이상의 다양한 모기지론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OX. 아까 몇 년 이상 했죠? 몇 년 이상? 10년 이상 했지. 3년 만에 갚아라. 7년 만에 갚아라. 2억을. 저소득자가 어떻게 갚는다고?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주택연금 나왔습니다. 주택연금. 이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셔야 되죠. 주택연금. 자, 집 살 때는 이 모기지론, 이렇게 있죠. 모기지론. 집 살 때. 2억을 빌렸습니다. 2억을 빌려가지고, 뭐,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점정상환, 이렇게 해서 푼 돈을 갚아납니다. 만기까지. 여기 이제 모기지론이고, 그 다음, 주택연금은 영목이 이렇게 합니다. 영목이지. 영어가 이해가 빠를 때가 많아요. 영어가 이게 리버스 모기지거든. 리버스 모기지. 모기지를 현금 흐름을 뒤엎었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제하고 반대라는 뜻이라. 이렇게 반대
반대 현금, 캐시플로, 현금 흐름이다. 이런 뜻이라. 역목이지. 자, 내가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연세가 70세 됐습니다. 70세. 지금 70세이고, 그리고 이때 사망하실 때, 사망. 70세. 지금 3억짜리 정도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약 한 99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100만 원씩 쭉 받아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저 집 팔아가 앉아 몽땅 돈 갚아야지. 이게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또는 그대로 영목이다 해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자, 모기지로는 집 살 때지, 집 살 때. 주택연금은 연세 드시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집이 팔리잖아요. 그죠? 팔 때입니다. 팔 때. 팔 때. 그러면 현금 흐름이 반대다. 얘는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 국제재무학회에서 돈 들어오는 걸 위에 쓰고 돈 나는 걸 아래 씁니다. 그림 아래.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집 만들어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2억을 돈 들어왔죠? 빌렸으니까. 2억 돈 빌리고, 그 다음에 푼돈을 쭉 갚아날까, 이거? 돈 나가지. 그 다음에 영목이지는 푼돈을, 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다 쓰고, 또 사망하고 몽땅 집 팔아 갚는 거 아이가? 돈 나가지. 그 현금 흐름이 구조가 리버스 모기지, 영모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이다. 그래서 우리 이 학개론은 다 돈이기 때문에 돈 흐름만 이해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개념이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지. 자,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가입 가능 연령,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몇십 세 이상? 이때 60세부터 하게 돼야 돼, 60세. 그 60세는 지금 젊다, 나이 들었다. 돌아가실 거 생각하면 아직 젊죠, 이게. 인생은 60대부터인데, 60부터인데, 아직 젊습니다. 보통 연금은 좀 더 버텨보고, 이렇게 나중에 가입합니다. 60세 이상 건조당 설정 1기준. 1순위. 아까 1순위 건조당 설정해야 돼. 1순위. 잡아놔야 돼. 건조당 설정 1순위.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있어야 한다. 이게 뭘까요? 만약에 부인 앞으로 주택이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살아 계시고. 근데 이 부인이 70세인데 남편이 54세 되면 가입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쌩쌩한 젊은 남편인데 네가 벌어먹고 살면 되지 뭘 늙었다고 그래. 왜 이러냐면 또 부부 다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아직 젊으니까 한참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오래 지급기간이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55세라는 거 해놨어. 마누라가 30세고 남편이 70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자면 남편이 빨리 돌아가시고 부인한테 또 줘야 하거든. 부부같이. 그러면 30세 부인한테는 앞으로 100년 더 줘야 되면 이거 공사가 손해잖아. 엄청 손해 나타나지. 그래서 밑에 한치 나이도 정해놨습니다.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참조로. 그 다음에 부부 기준이고 몇 억 이하다? 남편 앞으로 3억짜리, 부인 앞으로 3억짜리 있으면 합산 9억 이하. 9억 이상 되면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 보통 6억은 고급주택이다. 세법에서 그렇게 명칭을 부르고 일반적으로도 그래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6억, 9억. 살 때는 아까 얼마다? 살 때는 9억. 팔 때는 얼마다? 9억이죠. 살 때는 6억, 팔 때는 9억.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죠. 한 채 12억짜리 있으면 X. 9억 이하. 이 또 정책금융이니까, 한국주택금융사의 정책금융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절이겠죠, 절이. 12억짜리 단독주택 있으면 그분 부자입니까? 서민입니까? 서민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무. 그 다음 저 밑으로 갔으니까 저 밑에 가운데 아래 대출금리, 변동금리 별표하시고 변동금리. 아까 우리 봤지만 신규 취급 코픽스. 코픽스란 내용 살짝 보시죠. 그 다음 또 한 줄 내려가서 보증기한, 종신형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근데 이용 도중에 이혼 재혼한 경우 이혼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혼 안 해야 되겠죠. 부인 앞으로 주택이 명의가 돼 있는데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면 남편이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인은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받는 거지. 사망할 때까지 당연하지. 근데 그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젊은 남편을 얻었대. 그럼 그 젊은 남편은 살 때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사입자에 젊은 남편 하다가 살다가 그 젊은 남편은 다시 또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계속 바톤이 계속 넘어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이 세월 따라 상황 따라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누구도 생각 못한 걸 최초로 이런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사람 하는 게 항상 미비하니까. 제일 밑에 이제 지급 방식, 종신 방식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이다. 혼합이라는 것은 살다가 나중에 뭐 큰 수술하거나 큰 돈 필요할 때 있죠. 그때는 대출 한도 50% 이내는 미리 돈 받아 쓰고 나머지 돈 가지고 연금으로 받아 쓰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돈 필요할 때. 그게 혼합이라 혼합. 다음 페이지. 확정기간 방식. 이 확정기간 방식은 나는 10년간 타겠다, 20년간 타겠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확정기간을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확정기간 방식. 여기도 중간 목돈 필요하면 혼합 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정 혼합 방식. 확정기간 방식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 요거는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이거 월세 보증금이 1억이 있습니다. 3억짜리인데. 이거 상환용으로 대출 받아도 된다, 이지. 1억 요거 상환해버리겠어, 이 말이지. 대출금 상환용.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이다. 우대 방식 부부 기준 1억 5천 이하. 그 1억 5천 일단 별표 드시고. 앞으로 중개 실무상도, 내가 1억 5천짜리 대 1억 4천짜리 주택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한대요. 그러면 약 한 17%까지 우대 더 많이 주거든. 연금을. 그럼 내가 1억 6천 사는 짜리 좋다? 1억 5천짜리 사는 게 좋다? 1억 5천짜리 사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턱걸이 문턱 효과를 합니다. 세법도 그렇고 어디 알아보면 숫자라는 것은 문턱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하면 1억 5천짜리 사는 게 좋겠지. 1억 5천 5백 해놨다가 또 말이야. 그 500만 원 때문에 오히려 연금이 더 적게 타는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대 혼합. 혼합이라는 것은 중간 목돈 대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내려가시가 대출금 상환 정산 방식의 두 번째 칸에 너무너무 장수하셔가지고 대출 금액이 4억인데 주택 금액은 3억밖에 안 돼. 처분 금액이. 그러면 1억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1억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청구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국민은행하고 은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는 보증을 쓰는 겁니다. 연금가입자하고. 은행에서 연금을 쭉 타서는데 이분이 워낙 장수하시면 4억을 타서 팔 때, 사망할 때 주택값은 3억밖에 안 돼, 처분가치가. 그러면 이게 1억이 부족하잖아. 1억 부족하지. 1억 부족은 중간에 보증 선 사람이 바로 이게 한국주택금융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증료를 받아 묻거든. 보증 의무 이행으로 국민한테 1억을 갖다 줘야 됩니다. 상속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걸 상속인에게 부담하게 되면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다, 장수하시는 게 좋다.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현대판 고려장이 생기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기하면 장수 오히려 장수 하시면 방 안에 누구 계시면서 120살이라 누구 계시면서
130살까지 사신대. 10년 동안에 돈 받으면 돈 못 쓰잖아. 손자, 정손자한테 계속 용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실제 사망하였는데, 그렇지. 사망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계속 돈 타묻는 문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사망했는지 아닌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 수단이 생길 겁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이제. 자, 꼭 발표하시고, 그 시험 몇 번 출제했죠. 자, 우측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 노후생활지급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이 장수입니까? 담매입니까? 아주 장수하셨죠. 아주 오래 이게 우리 지금 통계적으로 빅데이터로 기대하는 수명이 있는데 기대 수명에 따라서 연금 금액이 정해지거든. 그 기대 수명보다도 더 오래 사셨다 이거죠. 한참 더. 그러니까 이제 연금은 4억이고 돌아가실 때 주택 채권 가격은 3억밖에 안 돼. 연금 많이 탔었죠. 이럴 경우 1억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 받아 먹었으니까 보증금 이행으로 국민은행한테 1억 갖다 줘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기관이라 생각하면 되죠. 국가기관. 공사니까. 국가에서 물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이건 사실 이제 여기서 안 하고 나중에 요약집으로 금방 하면 됩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시험 나오는 범위만 간단하게 한 페이지 요약해서 그걸 끝내보면 돼. 이거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미리 기억할 필요 없어. 숫자는 기억해봐야 또 잊어버려. 다만 뜻만 보면 가운데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맨 뒤에 보니까 영어로 보이죠. 영어. 뭐 영어 나와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영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뮤추얼 펀드.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뮤추얼 하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뜻이지. 펀드는 돈 아이가 돈. 서로 간에 돈 모아가지고 뮤추얼 펀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리츠가 주식회사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펀드. 출자라, 출자. 자산, 부채, 자본. 1층, 2층 아시죠? 자본이다. 주주다. 주주. 주주인데 유가증권에 만약에 돈을 모아갖고 투자해갖고 배당 주고 처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유가증권 뮤추얼 펀드고 지금 우리 부동산이잖아요. 리츠는 부동산 뮤추얼 펀드이다 이 말이죠. 부동산. 이 돈을 모아가 자기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부동산 못 사잖아요. 근데 돈을 다 모으면 이게 수백억, 수천억 되거든. 그래서 이거 2천억짜리 싼 건물을 사가지고 이 푼돈을 모아가 뮤추얼 펀드 모아가 이장을 사가지고 배당 주고 주가 올라가서 이 시세 차익으로 주식 팔아가 챙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부동산 뮤추얼 펀드다. 이게 그런 뜻이다. 자, 넘겨버리고 다른 건 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그 프로젝트의 별표. 자, 우리 PF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F. 실무 조금 하신 분은 PF란 말을 워낙 많이 썼을 겁니다. PF. 그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파트도 PF 많이 하고, 상가 개발도 많이 하고, 또 사회 간접 자본 SOC, 턴을 닦거나, 대교하거나 PF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 이 그가 대교라, 그가 대교. 그제도, 과거도 도로 있잖아요. 사회간접자본, 도로, SOC. 그가 대교,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세계 6개, 세계 최초로 한 기법들이 다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가면 꽉 막혀있지, 그지? 터널이지, 그지? 터널. 해저 터널. 침해 방식으로 제일 밑으로 가 있는데. 근데 옆에 구경 못 하잖아. 구경할 것도 없고. 깜깜하게. 앞으로 이제 유리로 다 만들고, 투명하게 보이도록 해가, 이 차가 무인 자동차 있으면 구경하고 가고 이러면 되겠지. 지금 무인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구경하도록 해놓으면 사고 나서 큰일 나겠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다면. 무인 자동차 나오면 뭐 구경하고 가면 되니까. 여기에 한 2조 원 가량 투자됐죠. 2조 원. 그러면 2조 원이라는 돈을 이거 어느 회사에서 한참에 할 일도 없고 이게 사회간접자본이니까 이거는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조합을 짜서 공사한 건데 이게 결국에 사회간접자본에 개인 것 될 수도 없잖아요. 어느 회사 것 될 수도 없지. 그래서 아예 이걸 빌더 건설해가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아예 소유권을 넘겨줘 버려요. 소유권 자체는 트랜스퍼 넘겨줘 버리고 운영권 40년 동안 내가 이 통행료 받아 먹겠다 하는 이 운영권만 이 회사가 가져가죠. 주식회사, 일반 우리 한국은 주식회사로 돼 있다. 그게 이제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 금액은 적은데 파이낸싱 이 돈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채다 자본이다. 부채입니다. 그것도 시험 나와요. 그래서 제가 1층이냐 2층이냐 이거 구분하는 게 엄청 큽니다. 중요해요. 그 맨날 튀어가지고 얘기하지. 자, 이거는 어느 금융단 또는 금융권을 간데 금융단에서 단체로 뭐 3천억, 2천억, 1천억 이렇게 모아가 하는 거지 어느 한 은행에서 안 하겠지 이게 워낙 큰 돈이니까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 프로젝트 이걸 담보 잡고 파이낸싱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게 돈 빌려준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게 약 한 1조 7천억 된다 그럼 이게 큰 돈이잖아요 물주죠 물주 이 돈 없으면 이 공사를 못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바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 시험도 나옵니다. 가장 이해관계 큰 금융단 입장에서.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에스크로 카는 계정이 있는데 에스크로. 우리 에스크로 카는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홈쇼핑에서 물건 사면 에스크로 방식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 결제해서 특정 은행에 결제 위탁 계정이 있습니다. 홈쇼핑에 물건 배송이 일주일 후에 우리 집에 배송됐다고 확인되고 나서 그 은행에서 그 회사에 돈을 결제해 주는 거죠. 중간에 에스크로 계정, 결제 위탁 계정. 그래야 홈쇼핑에서 거래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사잖아요. 결제했는데 돈 떼먹고 날아보면 어떻게 물건도 안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 자, 우리 에스코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에스코트. 처녀 시절에 총각 남편이 애인이 집안 빵까지 쏙 들어간 걸 보고 돌아가고 끝까지 에스코트 해줬잖아요. 에스코트. 지금은 에스코트 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도 해주고 있죠. 밥 부르게 되도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에스코트. 끝까지 너와 결혼할 테니까 너 프로젝트 결혼할 테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이 에스크로 계정이 있어야 돼. 에스크로 계정. 이게 가장 핵심. 이걸 영어로도 출제를 하고 우리말로도 에스크로 이렇게 해서 출제하기도 하고 결제 위탁 계정이다 해서 또 다른 말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3자에게 분명히 결제 위탁을 해서 약속대로 이 1조 7천억 돈을 함부로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진척도 따라서 분명히 기승고 확인하고 대출하거나 또 나중에 40년간 통해 받아물 때도 저 계정을 통해서 약속대로 그대로 지급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코로 계정. 이게 엄청 중요하지. 에스코로 하겠다 하는 약속. 이것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 방식은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의 그 사업주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사업주
또는 개발업자 이렇게 사업주, 출자자가 주로 사업주를 합니다. 여는 이제 시행사라고 해요. 시행사, 시행회사. 근데 시행사가 일부 사업주로 출자하기도 하고 시공사가 있는데 시공사도 현실적으로 일부 출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공사의 시행사 이렇게 출자하기도 한다. 인적, 물적 담보 갖춰주지 않고 이 사업주의 신용대출, 담보 잡고 대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프로젝트만 담보된 거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되면 날아갑니다.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신용대출도 한 게 아니고 담보대출 한 게 담보물 뭐 겸비는 게 있다 이런 것도 안 돼. 프로젝트 이거 자체 현금 흐름 40년 동안에 통행해서 현금 유입 때는 그걸 믿고 파이낸싱한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 수익성 현금 흐름에 두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즉 특정 사업에 수행할 때 그가 대기 수행할 때 시공사의 신용 등급에 의하지 않고 당해 프로젝트에서 미래 발생하는 통행료, 현금 흐름, 유입,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1조 7천억 이렇게 펀딩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돈을 던져줄 때는 제가 했지만 돈을 던질 때는 출자로 던져주는 방법, 빌려주는 방법, 안 그러면 아예 공짜로 줬부는 기부하는 거, 후원을 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험용은 출자로 던져주는 것, 빌려주는 것 이 두 가지 나온다 시험이. 이건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빌려준 거죠. 근데 보통 우리 돈 빌릴 때는 담보 잡고 빌려주잖아. 아까 모기지로는 담보대출이지. 근데 담보대출이 아니야 이게. 담보 물건이 뭐 3억짜리 아파트 담보 잡고 그 이하 2억을 대출 이게 아니고 그럼 담보가 튼튼하죠. 근데 이 프로젝트 담보 잡고 빌려준 건데 이 프로젝트는 만약에 실패하면은 뭐 해소할 게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일반적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신용대출도 아니야 이게. 프로젝트 담보대출인데 이 프로젝트는 미래 현금 흐름 유입 그걸 담보로 잡고 빌려준 거예요. 그 다르지. 아파트도 만약에 PF를 한다면 아파트가 이게 분양이 안 됐습니다. 10%밖에 분양 안 됐대. 그럼 날아갈 수 있어. 돈 날립니다. 저축은행 옛날에 돈 말라했잖아요. 그래가 PF 방식. 근데 분양이 잘 됐습니다. 성황리 끝났습니다. 뭐 100대 1이다. 그러면 뭐 톡톡하게 돈 벌지. 이게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이죠. 그래서 고위험 고리받고 한다고요. 고리받으면 돈 버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옛날 우리 저축은행이 돈 벌기도 했고 그러다 막차 타가지고 또 날리기도 하고 그랬지. 자, 나머지는 패스 필요 없다. 297페이지 신탁은 아예 X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301페이지 개발과 관리. 자, 한 번 더 쉬시고 들어갑시다.